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외무고시를 수석 합격한 후 37년간 외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분입니다. 지금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매우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하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어떻게 지금 요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 35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란 건 어떤 겁니까? 왜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엑스포, 월드 엑스포라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또 부산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신흥 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 한번 올렸고, 그리고 해양 강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브랜드를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전문 엑스포가 아니라 종합적인,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월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국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주 경쟁도 지금 심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자산, 또 산업적인 경쟁력, 문화, 모든 모습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것도 한꺼번에 보여주지만 세계의 각국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라든지 뭐 격차가 심화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는 해결책을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문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비전도 미래 청사진도 엑스포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 세계 문명을 만들어가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브랜드,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역량도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이 절차와 과정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 6월에 제4차 PT가 파리에서 행해졌습니다. 두 도시 간에. 그리고 이제 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차 PT를 통해서 엑스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대한민국이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의 문명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에는 엑스포의 주제와 관련된, 우리가 엑스포를
엑스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네. 이런 미션들을 네. 10월에는 파리에서 심포지움이라는 형식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나 로마도 비슷한 심포지움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11월에 5차 PT를 하고 그리고 그날 표결이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매우 그 복잡하고 어렵고 광범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냥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자주 타시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우리 경쟁국에 비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네. 그 엑스포가 사실은 15년 전에 부산에서 시민들이 엑스포 유치를 하고자 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해서 13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부산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중앙정부에 이 염원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엑스포,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엑스포라는 것이 다른 경쟁 국가가 갖지 못한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 또 영광스럽게 제가 맡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왜 우리가 엑스포를 하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이 개최함으로써 또 어떤 혜택을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나 또 이태리나 다 로마와 리야드가 다운 곳이기도 하고 엑스포를 개최할 만한 능력이 있는 도시이지만 정말 부산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느냐 그게 이제 주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많이 갖고 있는 강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산이 갖고 있는 성공 스토리, 전환의 스토리. 그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서 제2의 선적항이 됐고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 7대 이제 항구가 되었고 하는 것이 그 부산의 이제 성공 스토리죠. 이 성공 스토리는 그런 발전을 원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굉장히 영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런 전환의 스토리, 성공의 스토리가 있는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의 힘.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염원하고 시민이 꾸려나가고자 하는 엑스포. 이거는 어떤 딱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국민이 함께하는 엑스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칠사단이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 그 시민들이 정말 많이 부산역에 모이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여러 시민 단체들한테 우리도 가고 싶다, 언제 가면 되는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꼭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은 그것도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서 이 시민들의 그 환호, 시민들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사단들이 감동을 했고요. 그 실사단들이 돌아가서 이제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실사 보고서를. 그 실사 보고서에 부산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제 강점들로서 몇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정부와 기업과 국회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행사다 하는 것이 이제 장점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건 인류 문명을 위한 주제들, 기후 변화, 기술 격차, 그리고 나눔과 돌봄 이런 주제들을 엑스포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심도 있다. 전 국제사회에 새로운 어떤 문명의 비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모든 키워드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외교. 네. 네, 제가 우리나라 외교가 안보 통일 외교, 경제 외교, 개발 협력 외교, 문화 외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축들이 있는데 공공 외교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공공 외교 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 법이 되고 정식 직제로서 외교부에 차관보급인 공공 외교 대사를 직을 신설했을 때 제가 처음 그 직을 맡은 공공외교 대사입니다. 이제 공공외교라는 것이 저는 이제 외교의 굉장히 파운데이션 기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공외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얻는 외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외교를 하거나 경제 외교를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외교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죠.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고수 외교다. 강압에 의한 외교가 하수 외교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얻고 우리의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스스로 우리를 지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공공 외교거든요. 그래서 아까 키워드로 보여주신 뭐 안동 사과라든지 뭐 지금 부산 엑스포를 홍보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사실 다 공공 외교라는 것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으로서 처음 시작한 게 37년 전에 시작을 하셨다고요? 저는 85년 네.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7년간 외교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영광스럽게 네. 정년 퇴임으로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는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또 제 고향이기도 한 부산 엑스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외교관으로서 시험을 보실 때도 뭐 수석 입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최초라는 네. 이름을 모든 이 인생마다 이렇게 과정에서 다 이 수식어로 담아낼 정도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산물이겠죠. 80년대 초,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의 커리어를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에 들어왔을 때도 또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 어떤 자리를 가든지 간에 이제 항상 최초가 되는 거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했었죠.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을 외교부에서 만나서 그러시군요. 네, 결혼을 했을 때도 이제 최초의 부부 외교관이다 해서 신문에 이제 났었습니다. 잡지도 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와, 뭐 부처의 사무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뉴스가 될 만해? 굉장히 어이없게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뭐 최초라는 것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제 수식어이기도 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또 수식어이기도 하거든요. 동시대에 또 다른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저 뒤를 따라와야 할 많은 후배 여성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명성을 잘 쌓아야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하면은 또 따라오는 후배들은 그 길을 더 넓히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책임감도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한데요. 그 사회 초년병일 때 외부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죠. 담당자 찾는 담당 사무관 누구냐. 그럼 언론에서도 오고 뭐 바깥 기업에서도 오고 뭐 여러 기관에서 오는데 제가 담당자입니다. 제가 담당 직원입니다. 이러면은 남자 직원. 제가 담당 직원입니다. 아가씨 말고 남자 직원. 뭐 이렇게 매번 그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이분이 뭐 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가 이기는 게임인데 뭐 이렇게 힘을 빼실까 남자 직원 찾느라고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느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나갔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은 지나고 나면 정말 사소한 거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또 힘들었을 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화시켰던 이런 것
경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이렇게 이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갈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저는 벗어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장거리를 완주하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못한 부분들은 또 훌륭한 후배들이 또 채워주고 그 길을 더 넓혀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 스트레스 관리,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이렇게 같이 외교관으로 생활을 하시면은 서로 떨어져 계셨던 시간들이 많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부 들어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외교관은 인기 있는 결혼 상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뭐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 하면은 내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그 사회적인 또 고정관념이었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한 제 또래 친구들도 결혼을 하면서 다 퇴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희 남편을 못 만났다면 뭐 저는 결혼을 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남편한테 감사하고 또 뭐 못 만났다라면 또 멋진 독신 여성으로서 또 커리어를 잘 해왔을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부부 외교관이 이제 외교관으로서 만났으니까 부부 외교관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기간 또 임지가 다르다 보니 이제 저는 뭐 중국에 있을 때 남편은 미국에 있었다든지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남편은 다른 데 가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결혼 생활 중에 상당 부분을 뭐 떨어져 살았는데 이 또한 뭐 재밌었다. 생각을 하고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뭐 꼭 한 가지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외교관으로서 또 제 선배이기도 했고,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이제 나가실 때 캠페인 팀장을 저희 남편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반 총장님을 따라서 유엔으로 가서 유엔 직원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0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고, 저와 마찬가지로 은퇴를 해서 민간인으로서 지금 띵크탱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 신임장 제정을 할 때 예전에는 대사 본인만 이제 갔었는데 또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부부가 같이 신임장 제정식에 오도록 이제 초청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옥색 도포를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복을 입고 그 옥색 도포를 입게 된 이제 배경은 이제 전 대사가 부인은 한복을 입고 대사 본인은 연미복을 입고 이제 신임장 제정을 했을 때 여왕께서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남자는 왜 한복을 안 입느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왜 굳이 여자만 한복을 입고 나가야 될까? 남자도 우리나라 남자 한복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 도포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또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남편한테 한번 주자 해서 같이 가서 또 여왕 뵐 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다가 영국 대사를 하셨어요. 네. 사실 영국 대사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국 대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뭐 제 생각으로는요. 영국 대사는 많은 대사직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이라는 그 무대에서 대사로서 활동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종합 예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무대에 올려지는 어떤 공연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그게 직접 나가서 주연도 해야 되는 굉장히 종합적인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가 또 대사이기도 하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대영 제국의 영광에서 상당히 쇠퇴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영국이 하고 있습니다. BBC라든지 CNN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스카이 뉴스라든지 아주 큰 그 뉴스 매체들이 다 영국에 있고 또 채텀 하우스라든지 뭐 루시라든지 이런 이제 띵크탱크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띵크탱크도 영국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우리가 공공외교를 잘했어. 네. 영국이라는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이 인식을 더 높이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또 외교관들도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사로서는 정말 갖기 힘든 훌륭한 무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대에서 제가 시나리오도 쓰고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은 저는 참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국이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외교 과정에서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영국의 외교, 외교력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제 공공외교가 굉장히 그 앞서 나라인데요. 얼마 전에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정말 영국에서는 공공외교의 큰 자산이었죠. 네. 여왕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영국의 매력에 대해서도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 이제 공공외교도 굉장히 선도적이지만 정보외교. 그게 사실 우리 뭐 각 나라의 정보기관들의 다 모델이 된 모태가 MI6. 네, 007 영화죠. 네, 그래서 그 영국이 예전에 이제 식민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이제 아주 큰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으로서 그 정보력 이 제국을 운영하는 기초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쌓아온 정보 분야의 어떤 인프라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부임하셔서 재임 중간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자주 보셨습니까? 코비드 이제 전에는 여왕이 이제 여왕께서 대사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네. 이제 뭐 버킹 궁전에서 하는 가든 파티도 있고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도 있고 또 연말에 그 하는 연말 파티도 있고. 그리고 영국이 또 이거 레이싱 경마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왕이 참석하는 에스코트라는 그 경마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대사들을 초청을 하고 이 때문에 이제 여왕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네. 영국의 부임해 있는 각국 대사들 중에서도 뭐 여성 대사들이 많이 계셨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굉장히 각별하게 친분을 또 갖고 계셨죠. 저희가 이제 연말 파티를 하게 되면은 대사들이 쭉 서서 이제 여왕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저를 보면은 굉장히 어린 very young female ambassador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시기도 하고 물론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여왕이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또 아기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가든 파티를 하게 되면은 버킹엄 궁에 이제 수백 명이 가든 파티에 초청을 받아옵니다. 여왕이 계시는 텐트에는 이제 대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근데 대사들도 거기 뭐 거의 200명이 가까운 대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왕에게 직접 안내가 돼가지고 인사를 하는 그런 또 기회를 갖는 대사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또 여왕께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의전장이 저를 여왕께 또 안내를 해서 또 저 특별히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근위병이 호위하면서 마차를 타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이제 영국의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그 대통령께서 주신 신임장을 여왕께 제출을 함으로써 대사로서의 지위가 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여왕께서는 왕실의 황금마차를 2대를 보내줍니다. 대사관으로 보내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 완저에서 네. 그걸 타고 이제 쭉 그 하이드파크를 지나서 시내를 통과해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이제 영국의 그 매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굉장히 그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황금마차를 타고 쭉 가면 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렬이 네. 쭉 가면은 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 이거 뭐냐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안에 한복을 입고 손을 흩들고 이제 한복을 제가 입으시고, 네. 셀레브리티가 된 그런 아주 기쁨 네.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궁에서 신임장을 제정하고 이제 관저로 돌아오면은 그 행사를 준비해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외교단 뭐 주요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렇게 신임장을 제정했고 이제부터 나는 대사로서 역할을 시작합니다라는 신고 파티를 합니다. 신고 파티를 할 때 궁까지 그리고 관저까지 이제 마차를 끌고 간 말에 대해서도 다른 수고해 준 분하고 마찬가지로 말에 대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또 영국의 관례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례가 이제 뭐 각설탕과 당근을 주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꼭 언쟁반에 담아서 죽이는 것이 관례라고 해서 또 언쟁반에 담아서 또 그 말에 직접 먹이는 그런 또 재미있는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왕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임장을 이제 제정하러 갔을 때 이제 마차를 타고 궁에 내려서 여왕이 계시는 문에로 들어가는데 문이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리면 그 가운데에 여왕께서 서 계시는데 여왕이 사실 저보다 굉장히 키가 작으시거든요. 굉장히 왜소하세요. 네. 그런데 그 아우라라는 것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어떤 거인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상대방한테 주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근엄하신 분이 정말 아주 따뜻하게 해주실 때 받는 감동 그런 것들이 저는 여왕님의 기본적인 뭐 이렇게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잘 그게 뭐 영국 외교에서 잘 연출이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특별했던 것은 여왕께서 한국 대사가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개인의 기억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한국을 갔었다. 네. 그리고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호텔에 머무르는데 그 호텔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언덕 위에 있어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었다. 나의 취미가 사진 찍기인데 내가 얼른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서 서울 야경의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도 내가 사진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시고 어떤 마을을 갔었는데 안동이었죠. 안동을 한번 그렇죠. 가셨었죠. 근데 이제 안동이라는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고 그렇군요. 어떤 마을을 갔는데 네. 농부분들이 본인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주셨죠. 우리 전통 그 생일 칠순 상을 차려주셨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어떤 도자기 그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거기서 티팟을 하나 구해서 아직까지 내가 그 티팟에 차를 끓여 마신다. 이런 이제 20년 전의 기억들을 본인이 소환해가지고 그런 기억들은 사실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억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또 대사한테 전달함으로써 여왕께서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저한테 전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저로서는 외교관으로서 나도 공공외교를 하는 대사로서 여왕의 이런 부분들, 섬세한 부분들을 나도 배워서 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죠. 네. 네. BTS와의 특별한 인연도 있으신가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BTS가 영국에서 공연을 했죠.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제일 큰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뭐 그 표가 수분 만에 다 솔드아웃이 됐고 나중에는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표가 엄청난 가격으로 안표를 뭐 가격으로 그래야 되고 또 그 주변 나라에서는 비행기 전세기를 타고 그 공연을 보러 오기도 하고 해서 정말 열광의 이제 도가니였어요.
근데 2018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영국 여론이 한국의 K-pop 그 그룹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그 놀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이 좀 실렸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우리 BTS가 빌보드 차트로 올라가고 전 세계에 각광을 받으니 이 비판적인 논조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한국의 BTS는 21세기의 비틀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장르다. 라고 해서 180도로 이렇게 바뀌면서 한국 문화를 보는 그런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BTS 제가 공연에 갔었는데 어린 이제 10대 아이들이 올 때는 아이들끼리 오지 않고 부모가 꼭 이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들 양쪽에 손을 잡고 같이 떼창을 부르고 이제 하는 거를 보면서 와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제가 그 부모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서 BTS를 좋아하게 됐냐? 아이들이 먼저 자기 BTS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아미가 되고 싶다. 근데 아미가 되려고 하면 크레딧 카드로 이제 멤버십 피를 이제 내야 되는데 부모한테 이거를 요청을 했다. 그럼 내가 어떤 그룹인지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팬그룹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 BTS에 대해서 이제 노래도 들어보고 가사도 들어보고 하면서 자기도 좋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이 아이들한테 또 영감을 주고 하는 그런 그 너무나 훌륭한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BTS를 즐기고 사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런 시기에 내가 영국에서 대사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행운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pop 또는 K 콘텐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영국 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하고 서로 코웍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을 방문하시면은 그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V&A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면 한류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뮤지엄 앞에 한류라고 써 있어요. 거기 특별전에 영국 그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서 한 특별 전시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젊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을 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한류가 단순히 이제 뭐 K-pop, 무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K-스타일 까지도 다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젊은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외교관으로서 많은 분들과 아까 그런 협상 또 대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외교의 여건이 우리 국력의 그 상승과 저는 그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교국관 생활을 시작한 80년대 하고 지금 이제 2020년대 하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몸집이라는 것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지금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상당히 좋아졌다. 좋아졌지만 훨씬 복잡해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뭐 한국의 국격이 또 위상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냐. 제가 또 영국에 있을 때 얘기로 돌아가면은 찰스 당시 왕세자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저택에서 또 이제 주요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뭐 하룻밤 같이 자면서 또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네, 제가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대사들한테 그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덤프리 그 찰스 왕세자 저택에 가봤냐? 그러면 한국 대사 당신은 가봤단 말이냐? 초청을 받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이제 행사에 모든 대사들이 다 초청 받지는 않죠.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해서라기보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몸집이 이만큼 커지고 중요해졌으니까 한국 대사를 초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대우를 받는 정도가 좀 과거 30년, 40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근데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거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필요한 공공재, 공중공재라는 것이 뭐 평화,
그리고 경제 발전, 뭐 빈곤 퇴치 이런 것들이 다 국제사회의 이제 공공재죠. 기후 변화, 기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공공재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그 기여가 안 따라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기적인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든 나라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들을 같이 제공해주지 않는다면은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ODA 분야입니다. 그래서 ODA라는 게 이제 개발 협력이죠. 개발 협력인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는 이제 개발 협력의 규모가 한 16위, 17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적인 그 크기는 한 뭐 11위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 ODA는 아직까지 못 쫓아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설정한 ODA의 그 GDP 국민 총생산량의 퍼센테이지는 0.7%입니다. 네. 0.7%를 이제 그 국제사회가 만든 목표에 달성한 나라들이 좀 있죠.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하고 존경받는 나라라고 하는 뭐 북구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0.7% 달성한 나라들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0.17%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정말 이 기여하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그 나라의 힘과 그 외교관의 어떤 그 격은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겪는 어떤 이 수모와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있죠. 제가 이제 인도에서 근무할 당시 그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저 이웃에 있는 소련 외교관들이 정말 빵 하나를 사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피난민처럼 사는 그런 이제 모습 그리고 짐을 싸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온 외교관들은 이제 더 이상 소련의 외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외교관의 비애가 또 나라의 운명과 저렇게 바로 연계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 받았었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뭐 다른 또 유엔에 있을 때도 북한 외교관들을 마주칠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외교관들도 굉장히 일단 소외가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없고 뭐 오면은 옆에서 저기는 북한 외교관이야라고 뒤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북한이 좀 정상적인 그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나라가 된다면 저 외교관들도 저런 수모를 겪지 않을 텐데 참 마음이 찡하다. 우리 같은 동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영국에 있을 때는 이제 미얀마에 이제 쿠데타가 나서 미얀마 대사가 그 대사관으로부터 이제 무관으로부터 쫓겨나서 못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보고 하면서 외교관이 잘하고 외교가 잘 되면 국가의 힘도 커지지만 또 국가가 국력이 생기면 외교관들도 힘을 얻는구나 하는 것이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위원장님의 젊은 외교관 시절을 왜 여쭤봤냐면요. 네. 사실은 지금 MZ 세대들도 네. 아주 우수한 MZ 세대들, 젊은 분들이 더 외교에 더 관심을 갖고 네. 또 다른 나라, 다른 또 사람들과 우리가 타협하고 거기서 우리를 설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말입니다. 네. 좀 더 그 젊은 분들한테 이 외교를 네. 많이 여러분들 해봐야 된다. 네. 또 열심히 꼭 뭐 외교관이 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자기 네. 분야에 있어서 네. 좀 더 국제화된 무대에서 이 활동을 해나가는 우리 그런 이제
글로벌 인재로서의 우리 젊은 이들이 전 세계 역할이죠. 무대로 퍼져 나간다면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저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라떼로 돌아간다면 우리 이제 세대들은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요새 젊은 친구들은 좀 패기가 없어. 네. 우리는 더 어려운 시절에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라떼고요. 물론 물리적인 환경은 우리 젊은 이들이 사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렇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은 그 시야를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 장벽이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벽이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가 만든 자기 장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사람이 같은 재능이 있고 똑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다른 재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본인이 재능이 잘할 수 있는 일,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일을 나는 바운더리가 없다. 나에게는 장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다면 분명히 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다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하늘에 그리고 발은 땅에. 그래서 꿈은 꾸고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내 꿈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베란다 외교라는 그 말씀이 우리 대사님 또 위원장님 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좀 혁신적인 뭐 이렇게 외교 방식이었는데요. 네. 영국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 락다운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락다운 기간 중에는 실내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네. 금지가 되고 야외에서는 6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침이 이제 나왔을 때 다른 모든 대사관에서는 사실상 그 외교 활동을 그런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교류를 중단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더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사적 공간 앞에 딱 정말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 6명이 들어가서 바깥에 있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한국식의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팅을 마련을 하고 뭐 영국의 주요한 인사들 또 국제기구의 인사들 또 주요국들의 대사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갈 데가 없잖아요. 돌려주는 데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메이 총리도 이제 왔었고, 테레사 메이 총리도 왔었고, 제레미 헌트 그 뒤에 총리 되신 제 헌트도 왔었고, 파이낸셜 타임즈 회장도 이제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대사 집 베란다에 가봤느냐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회자가 된 거죠. 네.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두 걸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코비드 기간 중에는 이제 굉장히 무료하지 않습니까? 심심하고 식당도 문을 다 닫았고 해서 저희는 우리 대사 이제 관저에 있는 식당을 김치 공장으로 좀 바꿔가지고 김치를 다 담아서 그래서 프레시한 그 샐러드용 김치 그리고 푹 익은 그 김치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유리통에 담아서 뭐 윈저 궁에도 보내고 네, 각 그 부처의 장관들 차관들 선물로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무슨 어떤 비싼 건 아니고 정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을 때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음식이니까 받겠느냐고 물어보고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받겠다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리고 집 주소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뭐 사무실로 배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고 뭐 비싼 걸 주는 걸로 오해하는 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김치를 가져간다. 근데 정말 그 예외 없이 모든 분이 다 받겠다고 배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엌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자기에 한국식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쭉 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어떤 그 장관분은 아이들이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끔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뭐 다른 음식도 못 먹어보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김치가 와서 우리 생활에 활력소가 됐다. 뭐 이렇게 감사 편지도 오고요. 그래서 김치 배교도 좀 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뭐 사찰 음식도 보내고 뭐 안동 사과도 보내고 하셨습니까? 이제 안동 사과는요. 네. 예, 안동 우리 그 농부들께서 여왕이 안동에 왔을 때 사과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는데 그게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주 좋은 사과들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사과를 여왕 생신에 맞춰서 좀 보내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과에 포장을 하고 여왕 사과다. 퀸스 애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여왕의 이렇게 사진을 넣고 그래서 포장을 해서 이제 여왕 생일에도 선물을 하고 주요 이제 그 여론 주도청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여왕 생일에 이렇게 보낸 사과니 이것도 한번 같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보냈고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여왕께서 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또 현재 계신 대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있을 때는 매년 여왕 생일에 맞춰서 안동 사과, 안동에서 농부들이 보내주신 그 사과를 여왕의 사과라고 해서 이제 제가 선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여왕께서 직접 그 이제 제 가든 파티에서 저를 보더니 사과 한국에서 온 사과 안동에서 보내준 사과 그거 너무 맛있었다. 그 이게 착 씹었는데 물이 쫙 나오더라. 실제 드셔본 경험을 또 말씀을 그 옆에 있는 대사들이 무슨 사과를 얘기하는 거야. 여왕한테 무슨 사과 준 거야. 뭐 이런 이제 그런 아주 약간 질투심 섞인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마찬가지 김치하고 마찬가지로 여왕 생신 사과를 먹어본 사람과 못 먹어본 사람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계시는 동안 아주 많은 대사분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또 외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각국의 또 굉장히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외교관들이 그 대사로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들하고 여러 친분을 많이 맺었는데 지금 이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데도 그런 인적 자산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저는 3가지 P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션, 열정, 그리고 두 번째 P는 practice, 그 연습, 그리고 세 번째 P는 patience, 인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우리가 왜 뭐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거하고 통하는 거죠. 그 3가지 P.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추가한다면은 4번째 P, patriotism, 애국심. 그리고 하나의 S, 국민에 대한 서비스. 근데 이제 이거는 patriotism이나 뭐 국민에 대한 서비스 꼭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사실 다 필요한 거잖아요. 내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내 주변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런 그런 것에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연말까지 연말에 좋은 부산 엑스포가 결정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7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박은하 대사님, 전 대사님. 이제는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